그리고 추가하자면 이 쉽게 결정화되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 분유 아시죠? 우리가 분유를 저장했을 때 분유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지게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탄수화물의 우유의 탄수화물인 락토스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락토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죠. 이거 장내 유산균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이 락토스 같은 경우는 장에서 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젖산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젖산을 형성시키다 보니까 이 젖산이 병원군의 감염 위험을 낮춰줘요. 낮춰주고 이 또 하나 칼슘의 흡수도 증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이 장내 젖산을 만들어서 이제 이 칼슘의 흡수도 촉진시켜 주면서 면역을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섭취할 수가 없죠. 왜? 이 99%의 유당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 같은 경우는 유당 분해 효소인 락테이스가 부족해가지고 유당이 분해되지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장내에 있는 다양한 세균들에 의해서 조금은 분해되기도 하지만 가스 같은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만 배가 이렇게 약간 꾸룩꾸룩 하면서 설사를 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유당불내증이죠.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식품을 대신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우유가 꼭 먹고 싶다면 드실 때 아주 작은 양을 마시는데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를 뭐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락토프리라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보시면 유당을 조금 뺀 그런 우유들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워낙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유를 드셨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무기질이 칼슘이잖아요. 근데 멸치나 이런 걸로 드시기엔 너무 칼슘의 한계가 있으니까 락토프리 그런 우유를 드심으로써 또 노년층들은 그런 우유가 칼슘의 근본 식품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그런 기능성 우유들을 드셔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 보도록 할게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구 아까 보셨죠? 그 지질의 우유의 지질은 지방구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방구에 지용성 비타민이 그 안에 용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그 카제인과 유청 중에 비용고되는 부분이 아까 뭐였죠? 유청이었잖아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유청의 용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들은 지용성 비타민 아까 어디라 했죠? 지방구 용해되어 있고 얘는 유청에 용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A나 D, 뭐 리보플라빈, 뭐 니아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비타민이 존재를 하죠. 리보플라민도.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우유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C도 그렇고 비타민 E도 거의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기질에서는 여기 칼슘하고 인에 굉장히 좋은 근본 식품이죠, 우유가. 그다음에 비타민 A 이 지용성 비타민이 아까 지방부에 용해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존재로 그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우유 속에 카로틴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로틴의 함량이나 이런 거는
소가 먹는 사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이 비타민 A의 카로틴 함량이 우유의 색에 기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의 색을 좌우하는 게 비타민 A, 카로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리보플라빈이 많다고 했는데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우유 속에. 근데 얘도 이제 보면 옅은 항색을 띠고 있는데 얘는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되는 성질이 있어요.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그럼 얘를 최대한 함유하고 있어야지 우유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리보플라빈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질 때문에 이 성질을 막으려면 포장할 때 어때요? 빛을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투과되지 않는 그 우리 우유팩 아시죠? 그런 불투명한 팩 안에 우유를 이렇게 유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보면 비닐에 그런 삼각 그 비닐팩에 우유가 들어 있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도 나오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우유는 그렇게 먹었을 경우에 아니면 유리병에 있는 우유 같은 걸 먹었을 때는 리보플라빈이 상당히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입이 헐었거나 그 입병이 났을 때 비타민 B를 섭취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특히 이 리보플라빈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우유를 좀 많이 마셔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중에서 우유를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진 않는데 가족들은 우유를 셋 다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 딸, 그 다음 남편인데 이제 다른 거는 없어도 우유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우유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흰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그쯤부터 돌진하고 이제 계속 그 두유와 함께 흰 우유를 먹였는데 흰 우유를 많이 먹다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우유도 살이 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 먹는 거 이제 그때부터 저지방 우유로 이렇게 섭취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한 20년 넘게 저지방 우유를 먹고 있어요. 근데 저지방 우유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유의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우유인가 보다 하고 먹고 유일하게 이제 커피 중에 라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 라떼로 우유를 섭취하는 정도인데 이 정말 우유를 이렇게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약간 감별을 하는 그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우유 이렇게 우유별로 이제 맛을 평가하고 저에게 꼭 그 회사에 그 우유를 사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저지방이라도 맛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이제 사다 주는데 뭐 자주 먹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 우유도 그 우유 같은 느낌이 있는데 워낙 우유를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유를 배달도 시켜 먹어보고 제가 사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장을 봤을 때 우유의 그 무게가 상당히 부담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원하는 우유가 없을 때 우유를 사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저지방 말고 기본적인 홀밀크를 사올 때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느끼하고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약간 저지방은 자기 입맛에 굉장히 산뜻하고 이런 느낌인데 지방이 다 들어있는 거 좀 느끼하다. 근데 내 입맛엔 좀 고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방이 느껴지는 그 지방의 맛이 고소한 맛인데 저희 애들은 계속 저지방을 먹다 보니까 그 고소한 맛을 오히려 이제 느끼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급식에 우유를 먹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저희 아들은 2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3개를 먹고 싶은데 차마 이제 그건 좀 급식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2개를 먹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학교 급식 우유는 저지방도 아닌데 맛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저지방은 맛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단 학교 급식 우유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저렴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우유의 양이 이제 희석돼서 오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심심한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먹는 저지방과 별 다를 게 없게 느껴져서 그냥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학교 급식 우유를 이제 제가 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들은 2개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유의 이 리보플라민이나 이 다양한 뭐 무기질 비타민들을 잘 섭취를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섭취를 하려면 일단 포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방에 더 꽂혀가지고 우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사주긴 하고 많이 먹이긴 하는데 밥하고 우유를 동시에 먹긴 하는데 밥 먹으면서도 우유를 많이 먹다 보니까 뚱뚱해질까 봐 어렸을 때 되게 걱정이 된 거예요. 뚱뚱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유의 무지방이나 저지방에 좀 집착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이제 커서 다 알아서 이제 먹을 거니까 상관없는데 좀 어렸을 때는 제가 좀 꽂혔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트에 요새 가시면 그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우유를 막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대부분의 우유에다가 이제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우유는 그 지방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기 보시면 락토스가 칼슘 흡수도 촉진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일반 우유는 그렇게 강화시키지 않아도 칼슘 흡수에 영향을 뭐 저해를 그렇게 주진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집에서 많이 먹었던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 무지방 이런 것들에서는 비타민 D가 좀 필요합니다. 아예 지방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역할이 낮아지는 그런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요 정도고 뭐 무기질 좀 보시면 아까 뭐 칼슘 이내 굉장히 좋은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유에는 칼슘하고 이 잎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있고 칼륨도 있고 뭐 나트륨 이런 그 기본적인 다량 무기질들이 비교적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철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인산하고 같이 함께 그 약간의 염의 형태로 수용액에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에 들어있는 무기질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소화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기질들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카제인이 인단백질이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칼슘하고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카제인이 안전하게 미쉐를 형성하고 콜로이드 상태로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은 칼슘의 역할이 크죠. 무기질이 카제인하고 붙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무기질이 결국엔 그 카제인의 교질용액 콜로이드 상태를 안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우유의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은 100ml당 100mg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있고 이 칼슘 때문에 뭐죠? 카제인하고 결합을 해서 교질 용액으로 우유가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있어요. 거의 뭐 1대1에 가까워야지 칼슘하고 인의 비율이 1대1에 갈수록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거의 우유는 지우고 1.2대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유는 정말 굉장히 좋은 칼슘 공급원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보니까 트립토판은 니아신의 전구체잖아요. 니아신의 영양가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당불내증은 제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화 우유라는 게 나왔죠. 이 우유가 모유에 비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해서 강화 처리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주로 무엇을 강화 처리하냐면 비타민 A와 D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먹는 조제 분유에는 철분하고 비타민을 강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유 1리터에 비타민 A는 2000IU, 비타민 D는 400IU, 철분은 10mg 이상이어야지 뭐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강화 우유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뭐 여담이긴 한데 우유하고 모유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한번 보면 그냥 이거는 듣기만 하세요. 우유의 이제 지방구하고 모유의 지방구를 비교를 했더니
모유에 비해서 우유가 굉장히 지방구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유보다는 소화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의 단백질은 또 모유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유에는 단백질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5개월부터 아이들이 이제 분유만 먹는 아이들은 5개월부터 뭘 시작을 하죠? 특수 영양학 같은데 저희 배우잖아요. 그죠?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단백질의 80%가 아까 카제인 형태였는데 모유는 단백질이 있긴 한데 약 50%가 카제인이고요. 나머지 50이 알부민하고 글로불린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단백질의 근본이라고 보다는 모유는 사실은 글로불린이 많다는 건 면역, 그렇죠?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다른 외부로부터의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단단하게 저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이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게 모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유와 우유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눠지는 거죠. 또 우유에는 그 유당이 모유보다 또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유에 유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유가 모유보다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제 분유 팔 때 아까 했죠. 조제 분유를 팔 때는 철분과 비타민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유에는 결국엔 철분이 좀 작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유에가 칼슘과 인이 많죠. 철은 또 모유가 적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유와 우유의 성분을 비교해 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조제 분유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먹는 강화 우유들도 시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유의 성분은 이 정도로 하시면 기본적인 성분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의 어떻게 보면 특성 중에 색하고 뭐 향미, 그다음에 또 그 조직 상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유를 저희가 유백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산 칼슘이 결합한 카제인은 인단백질이라 그랬잖아요. 인산 칼슘이 거기에 이제 또 그 인단백질에 칼슘이 결합을 해서 이제 카제인 형태로 카제인이 존재를 하는 건데 이 카제인이 빛의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를 어때요? 유백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 상에 퍼져 있는 그 카제인하고 인산칼슘 복합체가 서로 이제 반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외관으로 봤을 때 유백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스름한 색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백색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과 인산칼슘 복합체 빛에 반사되어 형성하는 게 바로 우유의 유백색입니다. 그래서 소에서 그 갓 짜낸 우유의 색은 약간 연한 미색을 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요. 그 안에 이제 카로틴과 리보플라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까 카로틴이 우유의 색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향미로 이제 우유의 색을 이제 그렇게 나누고 그 푸른색 교재에 보시면 푸른색 잎을 주로 먹는 여름은 겨울보다 우유 내 카로틴 함량이 훨씬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먹는 우유들은 이제 좀 카로틴 함량이 높다 보니까 색깔이 좀 더 누르스름해질 것 같아요. 또 수용성 여기 리보플라민 같은 경우는 형광성 녹황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렇게 누르스름한 형광성 녹황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이 아니에요. 그 색을 판별하는 그런 색차계에서 봤을 때 아마 녹색도와 황색도가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있죠. 그런 기계들로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측정해 내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여름과 겨울에 우유의 색이 달랐다는 걸 이제 그 기계적 측정으로 안 거죠. 무엇 때문일까라고 분석을 했더니 카로틴의 함량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유의 향미는요, 이제 신선한 우유에서 느끼는 향미가 있고요. 또 뭐 우유를 굉장히 오래 보관해서
산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는 또 나쁜 냄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젖당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당이잖아요. 약간 감미가 있어요. 단맛을 정말 그 감미가 우리 입에 느꼈을 때 아우 달달하기보다는 이제 이 감미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로 측정했을 때 감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우유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향은요, 저급 분자량 화합물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가 있냐?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뭐 또 메틸 케톤 또는 다이메틸 설파이드 아니면 탄소수가 적은 지방들 이런 것들 아까 부티리산, 카프로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한마디로 저급 분자량 화합물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바로 신선한 우유에서 느껴지는 이 향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우유를 가열을 하게 되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우유가 가지고 있는 풍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유를 한번 끓이면 우유 자체의 그 특유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선이 그러니까 그 열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정도는 우유가 괜찮네라고 하는 그 향기와 농후감의 적정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라떼를 만든다든지 뭐 코코아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가열을 해버리시면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보다는 굉장히 또 다른 특유의 맛과 향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냐 우유에 들어있는 락트 알부민이 이제 황화수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가 우리가 보관을 했을 때 잘못 보관했을 때 냉장에 보관해야 되는 우유가 있는데 실온 여름에 더운 실온에서 보관을 했을 때 이제 우유가 상했다라고 하죠. 열어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상한 냄새가 나는 건 이제 지방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해서 가수분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효소에 의한 유지의 산패는요 오히려 구리 이온이나 강선에 의해서 빠르게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건 우유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 분해 요소가 거의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만 잘하면 쉽게 산패되지 않는데 이렇게 냄새가 발생하는 우유를 우리가 왜 도대체 그럼 냄새가 날까요? 라고 해서 잘 살펴보면 보관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 냉장고 내부의 냄새를 흡습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그 산패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젖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유의 신선한 향을 유지를 하려면 보관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면 산패치가 나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아까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그 락토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살균할 때 얘네들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이런 산패치를 촉진하는 인자는 뭐라 그랬죠? 아까 구리 이온이나 광선에 의해 산패치를 산패가 촉진될 수 있어요. 산패가 촉진된단 말은 결국엔 산패치를 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유가 또 약간의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질 속에 아까 나트륨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짜다라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짜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맛과 짠맛, 산패치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의 조직을 보시면 우유는 성분에 따라서 우유의 성분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뭐 락토스,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무기질들은 진용액 상태로 존재를 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콜로이드 분산액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왜? 뭐하고 결합한다 그랬죠? 아까 칼슘하고 인산 등과 결합을 해서 미실을 형성하면서 콜로이드 분산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유는 또 유화 상태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뭐랬죠?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이 수중 유적형 유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유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토탈 합치면 우유인 거죠. 진용액과 단백질과 유화 상태 것들이 잘 섞여 있는 걸 저희가 현재 마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